젊은 남자는 워밍업을 마치자마자 위험을 감지했다. 두 명의 죄수가 날카롭게 다듬은 칫솔 조각과 임시로 만든 너클 댄서를 들고 다가왔고 경비원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아르만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침착하게 그는 무게판을 집어들고 옷으로 감쌌다. 손에 쥔 어떤 것이든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이름은 아르만도. 올해 25세였다. 배드보이즈 포라이프에서 어머니 이사벨 아레타스의 영향 아래 아르만도는 방코카인 부대의 최고 간부들을 암살했다. 그 중에는 하워드 경감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중에 마이크를 아버지로 인정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이크가 직접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4년이 흘러다 50대가 된 마이크는 평화를 찾았다. 그는 3편에서 자신을 돌봐준 의사 크리스틴과 결혼했다. 한편 한때 그의 동료로 여겨졌던 리타는 마이애미 시장의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하워드의 딸 주디와 손녀 칼리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다. 축하 행사 중 마커스는 춤판에서 에너지를 뿜어냈지만 갑자기 쓰러졌다. 마이크는 급히 달려가 그를 도와다. 의식을 잃은 채 마커스는 조용한 해변에 서 있는 꿈을 꾸었고 그곳에서 고구 하워드를 만났다. 하워드는 그에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미소를 지으며 마커스는 병원에서 깨어나다. 그 후 마커스가 옥상에서 산들바람을 즐길 때 도시 맞은편에 헬리콥터가 착륙했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것은 멕시코에서 가장 두려운 코카인 킹핀 제임스와 자금 세탁 은행가 워커였다. 제임스는 하워드의 사진이 있는 명함을 던지며 워커에게 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명령했다. 워커가 머뭇거리자 제임스는 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워커는 순순히 2천만 달러를 송금했다. 그 후 제임스는 워커와 그의 여자친구를 제거했다. 다음날 아침 운동 중이던 마이크는 알림을 받아다. 뉴스 헤드라인이 터졌다. 하워드 경감이 밀수업자들과 결탁해 미국에 코카인을 들여오고 수백만 달러를 축적했다는 내용이었다. 충격을 받은 마커스와 마이크는 경찰서로 달려가 중요한 회의를 방해했다. 그들은 하워드가 유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FBI 국장 그라이스는 단호했다. 수년간의 코카인 사건 모두가 하워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2주 전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업자가 연애 문제로 사망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하워드와의 연락처, 채팅 기록, 그리고 해외 은행 계좌 정보가 있었다. 증거가 명확했지만 마커스와 마이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이크는 그라이스와 거의 몸싸움을 벌일 뻔했다. 리타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할 때 하워드의 딸 주디가 도착했다. 하워드의 상속인인 그녀는 고발의 출처를 요구했다. 마이크는 그녀의 경력에 피해가 갈까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주디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빌어먹을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었을 거야. 길에서 그를 보면 내 아버지 이름 걸고 내가 직접 죽일 거야.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인 마이크는 마커스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진실을 밝혀 하워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첫 번째 장소는 연방 교도소였다. 거기서 마이크는 4년째 복역 중인 아들 아르만도를 만나다. 아르만도는 하워드가 배신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밀히 마약 조직을 조사 중이었고 경찰 내부 누군가가 그를 아레타스의 암살 명단에 올렸다고 했다. 아르만도는 그 사람을 한 번 본 적 있지만 이름은 알지 못했다. 한편 제임스도 숨겨진 증거를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해커가 하워드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해킹했다. 암호화가 약했으며 해독 직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일 하나를 전송했다. 받는 사람은 마이크였다. 그것은 하워드가 미리 녹화한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배신자는 경찰 내부에 있으며 모든 열쇠는 콜라 자이언트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콜라 자이언트는 누구인가? 마이크와 마커스는 그 단서를 따라 교회의 한 미술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플래처를 만났다. 첫 번째 영화를 본 시청자라면 기억할 것이다. 플래처는 한때 수감자였으나 뛰어난 해킹 실력 덕분에 하워드 팀에 합류했다. 그들은 파일에 대해 물었지만 플래처는 회피했다. 하워드가 자신에게 맡겼다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길 거부했다. 인내심을 잃은 마커스가 총을 꺼내다. 플래처가 항복하려던 순간 저격수의 총성이 울렸다. 제임스였다. 마커스가 그가 도망치는 것을 발견했다. 곧 총성이 이어졌고 제임스의 부하들이 미술관을 급습해다. 좁은 복도에서 총알이 난무했지만 양측 모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격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마이크와 마커스는 제임스의 부하들을 제압하며 퇴각을 강요했다. 두 사람은 추격에 나섰지만 공격자들은 점점 거리를 벌려다. 마커스는 지나가는 차 위로 뛰어올라 쫓아가다. 마이크가 재장전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껴 탄창을 떨어뜨렸다. 그때 제임스가 가속하여 마이크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마약 밀매단이 멀어지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미술관으로 돌아온 요원들은 벽화 속에 숨겨진 커널 코드를 발견했다. 도른의 도움으로 스캔해보니 하워드의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다. 영상에서 하워드는 9년 전 고위 경찰들이 마약 카르텔과 협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가 접근할 때마다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해다 은퇴한 두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 모두 수상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하워드는 한때 마이크와 마커스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그들의 안전을 걱정해 포기했다. 이제 죽음으로 그 임무는 두 사람에게 넘어가다. 비밀 암호를 사용해 조사 보고서를 숨긴 위치를 암시하고 마이크는 즉시 그 장소를 알아챘다. 한편 아르만도는 표적이 되었다. 마당에서 벌어진 잔혹한 공격은 그를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마이크는 아담에게 아르만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가 배신자를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경찰 호위를 받으며 아르만도는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마이크와 마커스는 무장 해제되고 통신이 차단된 상태로 함께 탑승했다. 그러나 헬리콥터가 이륙하자마자 조종석에서 제임스와 그의 부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커스는 위험을 감지하고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제임스가 그를 발로 밀쳐냈다. 제임스는 마이크의 권총을 사용해 호위팀을 사살하고 화물칸 문을 열었다. 마이크가 돌진해 제임스와 격투를 벌였고 마커스는 부하와 싸웠다. 총알이 앞유리를 꿰뚫었고 헬리콥터가 형제불능 상태로 회전했다. 싸움 도중에 낙하산이 펼쳐지며 카르텔 간부가 끌려나갔다. 하지만 마이크와 제임스 간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제임스가 우리 장치를 작동시켜 마이크를 개방구 쪽으로 밀어내다. 그 후 뛰어내려 엔진의 폭탄을 터뜨렸다. 폭발로 헬리콥터가 격렬하게 흔들려고 아르만도가 갇힌 우리 안정근이 끊어져다. 마이크가 잡으려 했지만 마커스가 달려와 끈을 붙잡아다. 마이크는 죽은 경비원에게서 열쇠를 찾아 우리 문을 열었고 헬리콥터는 호수에 추락했다. 세 사람 모두 살아남았다. 그들은 잔해에서 기어나왔고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세 명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이크, 마커스, 아르만도였다. 그리고 제임스가 죽기 전 조종사에게 강제로 녹음하게 한 위조된 메시지로 인해 경찰은 마이크와 마커스가 카르텔과 공모한 것으로 확신했다. 이제 지휘권을 잡은 주디는 명령을 내려다. 도망자들을 무조건 체포하라. 스캔들은 온라인을 강타했다. 법의학 분석 결과 호위팀을 살해한 무기가 마이크의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이애미의 전설이었던 마이크, 마커스, 아르만도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 경찰은 도시 전역에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임스는 그들의 목숨에 $500만 현상금을 걸었다. 홀로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은 세 사람은 과거 도움을 받았던 바 주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반갑게 맞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돌변했다. 총을 겨누며 충성심 따위는 수백만 달러 앞에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지원군이 도착해 그들을 끌고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처형 직전 또 다른 갱단이 나타나다. 마이크가 과거 굴욕을 안긴 매니가 이끄는 무리였다. 총구가 치켜 올려지고 혼돈이 시작되었다. 마커스는 근처 밴에 뛰어올라 매니를 들이받아 다른 채 밀어붙였다. 아르만도는 창문 밖으로 총을 난사하고 이어 모로토프를 던져다. 차는 불길에 휩싸이며 미친 듯이 흔들리며 달렸다. 아르만도가 불에 타자 마이크와 마커스가 급히 불을 끄다. 그 사이 주디가 경찰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다. 타오르는 뱀이 모두의 이목을 끌어다. 마커스의 비명소리를 듣고 모두 폭발 직전에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다시 둘러싸인 그들은 간신히 탈출했다. 이후 그들은 해커 도른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워드의 단서를 토대로 도른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인물을 추적했다. 한 명씩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사진을 출력해 아르만도에게 확인시켰고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제임스 로구드, 전직 아미 레인저, 2005년 이전 멕시코에 파병되어 있었고 반카르텔 작전 중 포로가 되어 고문을 당하며 생존을 위해 팀을 배신했다. 그 외 모든 팀원은 사망했다. 그 후 그는 카르텔에 합류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이크는 리텍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지만 아담이 이를 엿들었다. 위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리타는 그와 통화 내용을 나누었고 이 통화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줄 몰랐다. 곧 도르는 감시 시스템을 통해 마이크와 마커스의 집 주변에 암살자들이 모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시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충격에 빠진 그들은 급히 가족들에게 알리려 휴대폰을 꺼냈다. 마이크는 다시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마커스는 사위 레지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숨기라고 지시했다. 전직 해병대원인 레지는 신속히 움직여 아내와 시어머니를 옷장 안에 숨기고 무장을 갖췄다. 곧 암살자들이 집 안으로 침투했다. 완벽한 전투 기술과 정확함으로 레지는 침입한 9명을 모두 제압했다. 감시 화면을 지켜보던 마이크는 저절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집은 조용했다. 크리스틴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때 노크 소리. 하워드의 손녀 칼리이 왔다. 마이크가 그녀를 맞이하던 순간 크리스틴이 탁자 위에 떨어진 마이크의 전화를 집어들었다. 너무 늦었다. 제임스와 그의 부하들이 이미 집 안에 있었다. 제임스는 떨어진 전화를 집어들며 요구했다. 아르만도를 데려와라. 그리고 하워드가 숨긴 모든 증거도. 그렇지 않으면 나 아내와 칼리이가 죽는다. 마이크는 갈등했다. 아내도 아들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리텍에 전화한 바로 그때 제임스가 움직였다. 우연일까? 아니면 리타가 정보 누출자였던 걸까?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 취향은 정말 최악이었다. 마이크는 즉시 리텍에 전화를 걸었다. 아담이 배신자야. 충격받은 리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담에게 사건이 생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아담은 분노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를 공격했다. 리타는 맞섰지만 힘에서 밀렸다. 기절 직전 도른과 켈리가 도착해 아담을 제압했다. 아담이 깨어났을 때 그는 마이크와 마커스의 감시에 있었다. 복수를 위한 시간이 다가왔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음성 변조기를 사용해 마이크가 아담인 척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이 발각됐다고 거짓말했다. 인질들은 쿠바로 이송될 것이고 동틀 무렵 수상 비행기가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는 속았다. 제임스 부하들이 급히 준비하는 동안 마이크 팀은 무장을 갖췄다. 이건 단순한 인질 구출이 아니다. 최후의 임무였다. 인질을 구출하고 제임스를 제거하는 것. 그들은 해안을 출발했다. 아르만도가 잠수정을 조종해 섬에 침투했다. 도른과 켈리는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감시하며 외부에서 지원했다. 수상 비행기는 제임스 은신처인 폐허가 된 놀이공원으로 내려앉았다. 탑 위에 저격수가 포착되었다. 더욱이 기지 주변의 물속에는 악어들이 들끓고 있었다. 수상 비행기가 착륙했다. 최종 전투가 시작되려 한다. 아담은 함정의 핵심이라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몰렸다. 제임스는 놀이공원에서 나와 인질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왔지만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줄은 몰랐다. 비행기 안에서 마이크는 조중영을 통해 저격 자세를 잡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표물이 다가왔다. 갑자기 제임스가 다리 위에서 멈춰서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다. 물이 격렬하게 출렁여다. 악어 한 마리가 아르만도의 은신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수색을 지시했다. 마이크는 총을 쏠 기회를 봤지만 긴장 때문에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다. 한갱이 아르만도에게 다가서자 마이크가 먼저 총을 쏘았다. 이것이 플랜 크리스틴 전면 공격의 신호였다. 도르는 드론을 조종해 폭탄을 투하하고 옥상에 있던 저격수를 제거했다. 마이크와 마커스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공격을 개시했다. 마이크는 공황에 휩싸여 흔들렸지만 마커스가 그를 다잡았다. 재충전된 두 사람은 적진으로 돌진하며 무적의 전사로 변모했다. 도르는 마약 조직의 탈출 차량을 파괴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혼란 속에서 아담은 조종사를 강제로 이륙시켰다. 리타는 수류탄 발사기가 장착된 소총을 겨누고 한 발 쐈다. 총알이 날개를 뚫고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다. 근처에서 아르만도는 켈리를 인질에서 구해냈다. 손상된 비행기는 그 순간 추락했다. 마이크와 마커스는 위층에서 유리로 된 플랫폼 위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악어가 돌진해 마커스의 발을 뚫었다. 마이크는 부러진 철봉을 집어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악어의 머리를 연속해서 내리쳐다. 맹렬한 공격에 놀란 악어는 물러났다. 아르만도와 켈리는 탈출하려다 제임스 부하들에게 포위되다. 아르만도는 치열하게 싸워 모두 제압했지만 심한 부상을 입었다. 켈리가 그를 도와 놀이공원 밖 안전한 곳으로 탈출시켰다. 한편 마이크와 마커스가 남은 적들을 정리하는 동안 아담이 기습 공격을 가해해 도른의 팔을 맞췄다. 아담은 리타를 보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지만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는 곧바로 악어의 입속으로 던져졌다.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했고 주디 요원이 지휘했다. 수색 중에 주디는 딸의 팔찌를 발견하고 피가 흐르는 흔적을 따라 혼란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한편 마커스와 마이크는 제임스에게 점점 접근했다. 하지만 마커스는 악몽처럼 외로운 해변에서 총구가 머리에 겨눠지는 순간을 맞닥뜨렸다. 마이크가 도착했을 때 마커스는 인질로 잡혀 있었다. 마커스와 아르만도가 총구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임스는 마이크를 조롱하며 누구를 먼저 죽일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마이크를 과소평가했다. 마이크는 망설임 없이 총을 쏘아 제임스의 공포 지배를 끝내다. 그 순간 주디가 아르만도에게 다가갔다. 총을 들려는 순간 딸 켈리가 달려와 그 사이를 막으며 엄마에게 부탁했다. 저를 살려준 사람을 쏘지 말아요. 복수
복수심과 고마움 사이에서 갈등하던 주디는 결국 총을 내렸다. 켈리는 어머니 품에 안겼고 마이크는 다친 아들에게 달려갔다. 가,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냥 가. 마이크는 아르만도를 대기 중인 모터보트에 태우고 명함을 건네며 남쪽으로 가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다. 아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이크의 가슴은 아팠다. 이것이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기회였다. 결국 하워드 경위에 대한 모든 혐의는 벗겨졌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마이크와 마커스는 다시 만나 마이애미의 전설로서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